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육해공군 본부교회 헌당 30주년을 맞아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군선교연합회는 지나온 30년의 군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군선교 사역의 영적 심장부인 육해공군 본부교회가 올해로 헌당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지난 26일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헌당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55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신비한 복음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 군종교구장 김사만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서 로마조차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던 기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 올인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만드십니다. 로마도 바꾸는데, 로마 천지를 기독교로 만드는데 기도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부교회는 1989년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하며 세웠던 구 예배당이 늘어나는 장병들을 수용하기 버거워지자 군선교 4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건축한 교회입니다. 지난 1996년 헌당 이후 본부교회는 군장병들을 위한 예배와 신앙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신앙 형성과 군선교 확장의 거점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축하 시간에는 본부교회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함께 건축 과정과 사역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989년에 지어진 영내 본부교회로 만족하였었다면 수많은 군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양질의 신앙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김동기 목사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종화 목사,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공동회장 오정호 목사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헌당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육해공군 우리 본부교회가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또 연합을 하고 쓰임받는 우리 본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함께 비전 2030 결연식을 진행하며 다음 세대의 주축인 군장병들을 지역교회로 연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견고히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동기도를 통해 군선교의 지속적인 부흥과 장병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지나온 본부교회는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군선교의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육국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천 하나리조트에서 2026년 강도사고시 합격자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교육에는 241명의 강도사 합격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총회장 김동기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때보다 여러분들이 목회하기 더 좋은 토양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세례를 감당하면서 이제 한국의 구원의 역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사들은 4일간의 연수 동안 14번의 강의와 새벽 기도회, 영성 집회 등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점검했습니다. 이건 마라톤이에요. 이 길이 맞나? 이 길 끝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비전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냐면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241명의 강도사 합격생들은 1년 동안의 강도사 기간을 거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포항 동부교회와 C채널 방송 월드비전이 지난 23일 C채널 방송 사옥에서
희망터치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갖고 네팔 지역의 아동을 돕기 위해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고 좋은 열매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오는 4월 6일부터 18일까지 네팔에 위치한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아동들을 만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판 소원인데요. 공포되자마자 시행 첫날부터 줄줄이 재판 소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장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개혁 3법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내용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언입니다. 먼저 법 왜곡죄부터 살펴보면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동안 봐주기 수사나 편향 재판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직접적인 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권리구조의 문이 하나 더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법관 증언입니다. 상고심 사건이 이제 지나치게 밀려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인에서 26인으로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 또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법부 독립 침해나 재판 지연 같은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재판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재판 소원이 시행 첫날부터 접수가 이어졌다고요.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다수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다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함이 있어도 제도적으로는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불만 소요가 또 불복 수요가 한꺼번에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형사유죄 판결이나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처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 부담 가증과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권리구제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데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뭐 누구나 다 가능한 건지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네. 회사나 단체 같은 법인도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재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요건입니다. 예. 단순히 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복하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실제로 자신의 권리가 재판으로 인해서 그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인정돼야 됩니다. 또 재판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가 일반적인 문제 제기 차원에서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또 피청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이 되는 구조로 소송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판소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한 권리구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보다 뭐 많게는 정말 몇십 배의 재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기존 3심 구조에 사실상 하나의 단계가 추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이 폭증에 가까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엄격하게 사건을 심사해서 걸러내느냐에 따라 전체 규모가 조절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원 입장에서도 본인의 판결이 다시 헌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재판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는 사건 증가와 처리 지연이 함께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제도의 취지대로 뭐 억울한 재판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논의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의미는 억울한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확정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권리 보호는 분명히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법원 역시 판결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또 투명한 재판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우려가 있고요. 네네. 또 판결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논의되는 현재의 구조는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제도는 권리구조의 확대라는 이익과 사법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조정할지 여부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법 쪽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법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 쪽에는 전반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네.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그 제도적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왜곡죄로 인해서 판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거나 재판 소원으로 인해 사실상 사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또 대법관 직원 역시 단순히 이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질이나 또 통일성을 함께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개혁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방식과 속도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재판 소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보완 방향은 네. 사건을 초기에 어떻게 걸러내는 구조를 정착시키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들이 네. 기본권 침해 여부나 청구 여건을 먼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그 절차를 보면 재판소원이 접수되면 먼저 연구관이 1차로 요건을 판단하고 그 다음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를 검토해 부적절한 사건은 본안 심리에서 제외시키고 또 각하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서만 전원재판부로 회부해서 넘겨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부분 각하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관 수 확대나 심사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 논의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은 좀 명확합니다. 권리구제는 우리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되 그 남용은 초기 단계에서 요건을 강화해서 철저히 차단하자라는 그런 시각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재판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실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변화에 크리스천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과 단절될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신앙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법제도와 같은 변화는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유불리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이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는 방향인가
라는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완전한 정의를 이루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궁극적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오늘은 재판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일을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달 4월도 출발하는데요. 국내외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새로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